이번 장에서 소개할 내용은 몸에 좋은 식품을 판별하고 섭취하는 법입니다. 소 제목만 나열해도 좋은 건강 리스트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고기류. 되도록 닭고기를 먹는다. 고기를 먹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실험 결과 닭고기는 남녀 모두 대장암 발병 위험률 수치가 거의 같고 가장 낮았다. 지금으로선 닭고기를 제한 없이 먹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소고기와 가공육은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도 좋다. 두 번째, 소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먹자. 굽고 튀기는 대신 찌고 삶는 조리법으로. 나는 고기를 섭취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생선은 확실히 몸에 좋으니 생선과 고기를 교대로 먹되 닭고기는 많이, 돼지고기는 적당히, 소고기는 가끔 먹는 식으로 계획을 짠다. AGE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할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닭고기는 튀기는 대신 찌거나 조리고 돼지고기 역시 돈가스 대신 샤브샤브로 먹는 등 조금만 조리법을 달리하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세 번째, 미국산 소고기는 되도록 피하자. 내가 아무리 닭고기를 추천해도 소고기가 제일 맛있다며 아쉬워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바로 산지다. 슈퍼에서 살 때 가급적 미국산을 피하자. 미국에서는 소가 빨리 크도록 비육 호르몬제를 투여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좁은 오양간에서 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생 물질까지 투여한다고 한다. 이 내용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미국 소 수입한다고 크게 데모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소고기는 산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조리법에도 신경 쓰자. AG를 늘리지 않으려면 스테이크는 웰던보다 레어를 먹자. 또 전골 요리보다는 샤브샤브를 추천한다. 참고로 조리 전에 고기를 식초에 담가두면 AG가 줄어든다. 네 번째, 고기는 여러 부위를 골고루 먹는다. 원주민은 내장 부위가 주는 건강상의 효과를 알고 있었다. 야생에서 생활하는 육식동물은 먹이를 차지하면 우선 창자부터 먹는다. 건강한 야생의 원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멧돼지를 잡으면 간장, 난소, 골수 등을 먼저 먹었다. 내장에 포함된 미네랄, 비타민 등 미량의 원소는 원주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그들의 식습관을 통해 고기는 여러 부위를 먹는 편이 좋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청어를 매일 먹는다. 고등어, 전갱이, 삼치, 멸치 등을 섭취하면 암 발병률이 낮아진다. 생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인 EPA나 DHA도 많이 섭취하게 된다. 이런 것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맥경화나 암이 발생할 위험이 낮아지며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다. 여섯 번째, 우유보다 작은 생선을 먹는다. 정어리, 연어, 참치, 가다랑어, 장어가 지닌 굉장한 힘. 이런 생선들에는 칼슘도 풍부하고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칼슘을 흡수하기 쉽고 골다공증이 걱정인 사람에게 우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어패류는 되도록 통째로 먹는다. 식재료를 고열로 조리하면 AG라는 노화 촉진 물질이 생긴다. 그러니 생선은 되도록 회로 먹자. 또한 작은 생선은 머리와 꼬리까지 통째로 먹자. 반죽을 입히지 않고 튀기면 뼈까지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튀긴 생선을 식초와 올리브유로 버무려 먹어도 좋다. 여덟 번째, 고등어, 연어 통조림을 활용한다. 가공한 식품은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지만 생선 통조림은 먹어도 괜찮다. 칼슘이 풍부한 연어 등뼈 통조림도 좋고 EPA나 DHA를 함유한 고등어나 참치도 좋다. 다만 설탕이나 된장으로 조린 것은 피해야 한다. 또 통조림 기름을 짜서 버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전부 그대로 사용해보자. 기름을 먹으면 살찔 것 같으니 버리겠지만 실제 살찌는 원인은 지방이 아니라 당질에 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아홉 번째, 조개로 마그네슘을 섭취한다. 조개는 뼈를 만드는 필수 성분인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 마그네슘은 당뇨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미네랄은 가열에도 없어지지 않으므로 통조림도 괜찮다. 열 번째, 제대로 된 달걀을 즐겨 먹는다.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많은 대표적인 식품은 달걀이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 섭취되는 것이 아니라 간장에서 만들어진다. 또한 달걀은 보기 드물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식품으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꾸준히 제대로 먹는 편이 좋다.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생으로 먹는 편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다만 닭의 성장 환경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11번째, 생선알은 착색률을 주의한다. 생선알 식품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바로 첨가물이다. 명란젓 등의 붉은색을 선명하게 하고자 아질산 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소금도 많이 쓰인다. 이 배합은 우리 몸에 상당히 안 좋다. 강한 염분으로 위 점막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아질산 나트륨까지 작용하면 바람을 촉진할 수가 있다. 12번째, 채소는 하루에 350g을 먹는다. 아무리 근육과 내장이 튼튼해도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하게 지내기 어렵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먹으면 우리 몸은 유난히로 윤택해지는 듯한 상태가 된다. 또한 식이섬유의 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로 분류되지만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전달된다. 이때 변해양을 늘리거나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의 움직임을 조절해준다. 채소의 하루 섭취량은 350g이 권장된다. 생채소 샐러드는 비타민이 많아서 좋지만 무침으로 만들면 양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적당히 조합해서 채소를 많이 섭취하도록 하자. 13번째, 잎채소와 열매채소 위주로 매일 먹는다. 채소는 크게 잎채소, 열매채소, 뿌리채소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잎채소는 시금치, 소송채와 같이 잎이 있다. 색이 진한 채소는 칼륨이 많은데 섭취하면 칼륨 대신 나트륨이 배출되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토마토, 가지, 오이 등 먹는 부위가 열매인 채소를 열매채소라고 하는데 열매채소 중 단 토마토는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감자, 호박, 연근 등 뿌리채소를 먹고 야채를 많이 먹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탄수화물만 섭취한 것과 다름없다. 14번째, 헷갈리면 배추과 채소를 먹는다. 최근 연구에서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순무, 무, 양배추, 배추, 물냉이, 루꼴라, 청경채 등 배추과에 속한 채소에 주목한다. 여러 정보에 의하면 배추과 채소, 특히 생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폐암 예방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채소를 먹어야 좋을까 고민될 때는 1순위로 배추과 채소를 고르자. 15번째, 곁들여 나온 파슬리는 남기지 않는다. 보조 역할을 했던 채소야말로 영양면에서는 주인공이었다. 갈아둔 무, 물냉이도 요리에 곁들이는 야채로만 활용되지만 다 먹어두는 편이 좋다. 보조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파슬리도 비타민 C, E, K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매우 우수한 식품이니 남기지 말고 먹도록 하자. 16번째, 제철 음식을 먹는다. 하우스 재배가 늘어난 덕분에 지금은 거의 모든 채소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지만 제철 채소에 함유된 영양이 가장 풍부하다. 조사 결과 함유된 비타민 C의 양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 조리법도 중요하다. 비타민 B군이나 C 등 수용성 비타민을 데치면 비타민이 새어나오니 채소를 가열할 때는 데치기보다는 찌는 편이 좋다. 17번째, 유기농, 무농약 채소를 먹는다.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18번째로 넘어가죠. 혈압에는 매일 해조류를 먹는다. 미역기, 다시마 등으로 간단하게 칼륨, 마그네슘을 섭취하자. 미역, 다시마 등으로 대표되는 해조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칼륨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나트륨이 배출된다. 평소 염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사람, 혈압이 걱정인 사람은 해조류를 적극적으로 먹어야 한다. 또한 해조류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여 골다공증이나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거기에 식이섬유도 상당히 많아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19번째, 버섯은 많이 씻지 않는다. 최근 비타민 D가 주목받고 있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은 간장암, 유방암, 난소암 등 거의 모든 암의 발병률이 낮아진다고 밝혀졌다. 비타민 D를 함유한 식품이 많지 않지만 버섯은 예외다. 특히 모기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다. 모든 버섯 종류는 식이섬유가 많아 장내 환경을 정돈해준다. 또 칼륨이 풍부한 반면 나트륨은 적어서 혈압이 걱정인 사람도 적극적으로 섭취할 만한 식품이다. 버섯을 먹을 때는 버터나 올리브오일과 함께 볶거나 호일로 감싸서 쪄도 좋다. 또한 버섯은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 한번 사용할 만큼의 양을 나눠서 냉동해 두고 더욱 간편하게 우수한 건강 식재료인 버섯을 자주 먹도록 하자. 20번째, 우유는 일부러 마시지 않아도 된다. 오랜 시간 동안 각종 의문이 제기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1번째, 색이 연한 천연 치즈를 고른다. 치즈는 양질의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오래전부터 유럽에서는 많이 먹었다. 방부 처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가공을 한 가공 치즈를 피하고 천연 치즈를 고르는데, 색이 진하고 숙성이 진행된 치즈에는 AG도 염분도 많다. 따라서 신선하고 색이 연한 치즈를 추천한다. 22번째, 요구르트는 식후에 먹는다. 우리는 대체로 발효식품에 과한 기대를 걸곤 한다. 대표적으로 요구르트가 있다. 요구르트는 우유에 유산균이나 효모를 섞어서 발효시킨 식품이다. 이때 사용하는 유산균에 따라 뭐뭐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상품이 슈퍼에 진열되어 있다. 저지방을 강조한 요구르트를 일부러 고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지방 섭취량을 줄이면 건강에 좋지 않다. 또한 요구르트와 함께 올리고당을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올리고당은 장내 비피더스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효과적이다. 하지만 올리고당 외에 꿀이나 바나나를 섞으면 당질의 섭취량이 늘어난다. 그보다는 곤약을 추천한다. 23번째, 빵은 버터를 발라 먹는다.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버터에는 비타민 A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한 큰술 정도 양이라면 요리할 때 넣거나 빵에 발라서 적극적으로 섭취해도 좋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치 상승도 막아주고 살도 잘 찌지 않는다. 버터는 자유롭게 자란 소에서 짠 우유로 만든 그래스페드 버터가 가장 이상적인데 가격은 좀 비싼 편이다. 24번째, 콩을 달게 졸이지 않는다. 콩류에는 대체로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특히 대두는 칼슘이 풍부해서 자주 먹으면 좋은데 콩을 설탕이나 무려 등을 넣어서 달게 졸이면 당질을 과다 섭취하게 된다. 그 대신 샐러드에 넣어서 먹거나 고기, 채소와 볶아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25번째, 대두 제품을 자주 먹는다. 두부 등의 대두 제품은 결점을 찾기 힘든 완벽한 식재료 중 하나다. 밥 대신 두부를 먹을 때는 연두부보다 일반 두부가 적합하다. 여기에 나토를 얹어 먹으면 우수한 대두 제품을 한 번에 2배로 섭취하는 효과를 본다. 26번째, 나토는 저녁에 먹는다. 뇌경색을 방지하는 약간의 노력. 나토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숙지하고 있다. 발효식품인 나토를 먹으면 장내를 정돈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나토에 달걀을 섞어 먹는 사람도 있다. 이때는 노른자만 넣도록 하자. 나토에는 뇌경색을 예방하는 성분도 있는데 이 성분은 섭취 후 10에서 12시간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아침 대신 저녁에 먹기를 권하는 이유이다. 27번째, 안주는 푸콩을 고른다. 푸콩은 일본인이 좋아하는 안주 중 하나로 많이들 먹는 식품이다. 대체로 푸콩은 삶아 먹는데 영양을 생각하면 구워 먹는 편이 좋다. 물로 씻은 후 껍질째 씻어서 소금을 뿌리는 것까지는 동일하다. 그 다음 프라이팬에 넣고 뚜껑을 덮어 열을 가하기만 하면 된다. 먹어보면 구운 푸콩의 맛이 더 진하게 느껴질 것이다. 28번째, 배가 고플 때 견과류를 먹는다. 견과류를 먹으면 살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진다는 인식은 큰 착각이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많이 활용한 지중해식을 섭취하면 혈관성 질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다만 견과류를 고를 때는 2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우선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골라야 한다. 또 하나는 곰팡이에 주의하자. 견과류에 들러붙는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에는 강렬한 발암작용이 있다. 29번째, 과일은 공복 시에 먹지 않는다. 과일의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중성 지방으로 바뀌기 쉬운 성질을 지녔다. 과일은 틀림없이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양질의 비타민을 섭취하고자 할 때 이상적인 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살찐다는 이유로 끊을 필요는 없다. 다만 먹는 방법에 주의하자. 우선 과일은 주스로 만들지 말고 통째로 먹도록 하자. 그리고 공복 시에는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한다. 공복 시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간다. 한편 아보카도를 과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식품 분류상으로는 과일이지만 특수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아보카도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당질 제한식을 섭취할 때 적합한 식품이다. 또한 비타민이나 양질의 지방도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 아보카도는 평소에 적극적으로 먹을 만하다. 30번째, 신뢰할 만한 올리브유를 쓴다. 기름 종류 중에서 가장 권장하는 기름은 올리브유다.
신뢰할 만한 가게에서 판매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고르자. 또 가능하다면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착한 콜드 프레스를 고르고 냉장 유송 또는 온도 관리를 했는지도 따져보자. 31번째, 쌀밥보다 단백질을 먼저 먹는다.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올바른 식사 순서가 건강을 지킨다. 우리에게 밥은 굉장히 중요하다. 밥이나 빵과 같은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와 함께 먹으면 혈당치 상승이 억제된다. 위장에서 소화 흡수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중 어느 쪽이 가장 혈당치를 잘 억제하는지 비교한 연구가 있다. 결과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먹을 때 효과가 컸다. 소화 흡수도 늦출 뿐 아니라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식 메뉴를 먹는다면 우선 고기와 생선과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먹고 다음으로 채소를 먹은 후 마지막에 밥을 먹으면 혈당치 상승이 억제된다. 바로 밥부터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위화감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점점 익숙해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는 재산이 된다. 32번째, 식빵보다 크루아상을 고른다. 빵도 단백질이나 지방, 식이섬유와 함께 먹으면 혈당치 상승을 막을 수 있다. 건강면에서 보면 흰빵만 먹는 일이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정말 맛있는 식빵은 막 구웠을 때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먹어야 한다고도 이야기한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찬성하기 어렵다. 우선 식빵보다 크루아상을 고르자. 버터가 많이 들어간 크루아상을 먹으면 식빵만큼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에 단백질인 참치를 얹어 먹어도 좋고 식이섬유, 양상추까지 곁들이면 좋다. 또한 빵에 올리브유를 찍어 먹으면 버터를 발랐을 때보다 혈당치를 낮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빵을 좋아하는 저는 이 챕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는 크루아상을 되게 먹고 싶어도 살찌는 줄 알고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이 내용이 엄청 도움이 되네요. 33번째, 시리얼은 반드시 당 질량을 확인한다. 시리얼이란 옥수수, 귀리, 밀, 보리, 호밀, 쌀 등을 가공한 식품이다. 우유를 부어 먹을 수 있어 바쁜 아침에 애용하는 사람이 많다. 요즘 많이 팔리는 시리얼은 그래놀라인데 곡물을 가공하여 꿀이나 설탕, 메이플 시럽 등을 혼합한 것이다. 여기에 드라이 프루트나 견과류를 섞은 제품이 가장 인기가 있는 듯하다. 이것을 먹으면 잡곡과 식이섬유를 듬뿍 섭취하게 될 것 같지만 어떤 제품에는 한 끼 분량이 50g 안에 당질이 각설탕으로 약 8개 분이나 들어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먹고 있지만 아침부터 혈당치를 급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먹지 않는 편이 나은 식품이다. 34번째, 라면은 차수 라면으로 고른다. 밥이나 빵에 대한 지식은 면류에도 적용된다. 즉 면만 먹는 대신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등을 함께 먹는 것이 좋다. 라면을 먹는다면 양념한 돼지고기를 듬뿍 얹은 차슈 라면이 낫다. 그리고 돼지고기와 함께 면을 먹자. 면을 먼저 먹으면 안 된다. 둘 중 우선순위를 고기에 두자. 그 외에 콩나물을 듬뿍 넣은 면류나 메밀국수도 식이섬유로 인해 혈당치 상승이 억제된다. 다만 고기 등 단백질을 넣어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냉면집도 요즘 그 고기를 같이 주잖아요. 고기에 싸서 먹으라고. 그게 오히려 건강하고 살찌는 것을 예방하는 식사법인지를 이 장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메밀국수나 우동도 면을 곱빼기로 식히는 대신 다양한 식재료로 얹은 메뉴를 골라서 면과 함께 먹도록 하자. 그리고 체중이 불어나길 원치 않는 사람은 면류를 먹고 나서 반드시 20분 정도 걸어보라. 걷기만 해도 혈당치는 올라가지 않고 살도 찌지 않는다는 점을 나의 환자들이 종종 증언해준다. 35번째, 커피는 하루에 4잔에서 5잔 마신다. 커피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건강을 신경 쓰는 이들에게 커피는 잠시 한숨을 돌리기에 참 좋은 음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블랙커피를 마셔야 하고 과하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을 위해 언급해두고 싶은데 캔커피는 절대 마시지 말라. 설탕이 들어간 캔커피는 말할 것도 없지만 블랙커피도 향료 등의 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커피는 반드시 원두를 갈아서 내린 커피로 마셔야 한다. 36번째, 술은 일주일에 100g까지만.
보통 알코올 섭취량이 늘어나면 혈압을 높여 뇌졸중이 발생하고 소화기계의 암 발병률이 올라가며 술에 취해서 사고를 당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자료를 통해 결론을 맺자면 우선 고령자는 소화기계 암을 주의하되 지금까지처럼 마셔도 괜찮다. 한창 일할 때일 사회인이라면 알코올을 일주일에 100g 정도 마시는 편이 이상적이다. 알코올 100g은 어디까지나 알코올 함유량을 뜻한다. 맥주 100g이 와인 100g이 아니다. 알코올 함유량 100g 정도는 와인 한 병 정도다.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한 알코올은 혈당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37번째, 고령자일수록 염분을 줄인다. 내가 어릴 적에 쓰던 조미료라고 하면 설탕, 소금, 된장, 미림, 간장이 기본이었고 여기에 마요네즈, 케찹, 드레싱까지 갖추면 훌륭하다고 여기는 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뭐뭐와 볶아서 섞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편리한 조미료가 상당히 많다.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을 불러일으킨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심근경색, 뇌졸중이 일어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요즘은 소변을 통해 그날의 염분 섭취량을 알 수 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구 섭취하게 되는 염분은 앞으로도 계속 주의해야 한다. 이상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선택할지 어떻게 조리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에 대한 요약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병이 어떤 음식에 쏘고 어떤 음식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미리 받아야지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데 대한 조언입니다. 이게 더 궁금하신 분은 책을 더 맞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